당신, 왜 내 돈으로 장모님한테 마음대로 물건을 사줘? 무슨 소리야? 내 돈으로 산 거야. 당신 돈 한 푼도 안 썼으니까 걱정하지 마. 당신 돈이라고? 지금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당신한테 가져다 준 돈으로 모은 거잖아. 그럼 당신은 당신 부모님한테 TV 안마의자 명품백 다 사주면서 정작 당신은 내 엄마한텐 왜 이렇게 야박해? 내가 내 돈으로 우리 엄마 20년 된 세탁기 하나 못 바꿔줘. 됐고, 당장 내일 안으로 환불시켜. 앞으로 당신이 나가서 번 돈을 사드리던가? 내 돈은 더 이상 못 써. 웃기지 마. 집안일, 육아 전부 나 혼자 하면서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잖아. 그럼 내 노동의 가치는 없어? 그리고 장모님도 그래요. 아무리 딸이 사준다 해도 그렇지 그걸 넙죽넙죽 받으시는 거예요? 제 지갑에서 나가는 거 뻔히 다 아시잖아요? 윤서방, 말이 조금 지나친 것 같구나. 내가 평소에 너네들한테 뭐 하나 사달라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니? 은영이도 그냥 좋은 마음에 해준 건데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죄인처럼 만드니?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서울 외곽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아가는 65세 김선자 씨입니다. 20년 전 남편이 큰 사업 실패 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딸 은영을 키워왔습니다. 선자 씨는 겉으로는 담대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지만 밤이면 종종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나간 시간을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뭐 어때서? 적적할 때도 있지만 우리 딸 보면서 힘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선자 씨의 눈빛에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달의 웨딩 사진을 바라볼 때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 은영은 한때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승승장구하던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런 딸이 4년 전 대형 로펌 변호사 윤상우와 결혼했고 남편의 권유로 퇴사해 전업주부가 되었죠. 내가 충분히 벌 수 있으니 당신은 집안일에 신경 써줘. 사위의 말에 따른 10년간 쌓아온 커리어를 포기했습니다. 처음엔 선자 씨도 걱정했지만 사위가 보여준 첫인상이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 초기 사위는 완벽해 보였죠. 매주 선자 씨에게 안부 전화를 보내고 명절에는 직접 운전해 모시러 오기도 했죠. 장모님, 오늘 과일 보내드린 거 드셨어요? 제가 특별히 골라서 보냈는데. 아이고, 그런 거 안 사보내도 된다니까. 장모님 사위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그때마다 선자 씨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은영이 참 좋은 사람 만났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부터 사위의 태도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선자 씨에게 생활비를 조금 보태주겠다며 통장으로 30만 원을 보냈는데 그날 저녁 딸에게서 울먹이는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그 돈. 다음에 보내드릴게요. 왜?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상우가 좀. 전화를 끊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사위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화를 냈다는 거였죠. 은영아, 장모님한테 용돈은 이제 그만 드리는 게 어때? 우리도 돈 모아야 하잖아. 사실 자식한테 용돈 같은 걸 바라진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살면 그게 효도라 생각했죠. 그런데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사위가 자신의 부모님, 사돈에게 보이는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돈에게는 연간 1,000만 원 넘는 용돈과 해외여행 및 선물을 아낌없이 퍼부었죠. 한 번은 사돈 댁에 이사 집들이 때였습니다. 온 가족이 새 집에 모였는데 거실 한쪽에 놓인 고급 안마의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어머, 이거 새로 사셨어요? 네, 상우한테 요즘 온몸이 뻐근하다고 애기하니가 다음날 바로 사줬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돈도 한번 여기 앉아서 안마 받아보세요. 안사돈의 말에 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지난주 딸이 선자 씨의 낡은 소파를 바꿔주고 싶다고 했을 때 사위가 불필요한 지출이라며 말렸던 터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딸이 조심스레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안마의자. 꽤 비쌌겠네? 엄마 건강을 위해서는 아깝지 않지. 그럼 우리 엄마 소파도. 에이, 장모님은 아직 팔팔하신데 뭐. 그리고 우리 형편도 있고. 선자 씨는 이 대화를 딸에게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딸에게는 웃으며 말했죠. 괜찮다. 내 팔자에 무슨. 가끔 딸이 몰래 작은 선물이나 용돈을 가져올 때면 선자 씨는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으니까요. 엄마,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내 용돈으로 산 거니까 걱정 마세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딸의 얼굴에서는 점점 활기가 사라져갔습니다. 한때 당당하던 커리어우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편의 눈치를 살피는 조심스러운 주부가 되어 있었죠. 선자 씨는 그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딸이 주말을 맞아 선자 씨의 집에 들렀습니다. 선자 씨가 20년 된 세탁기로 빨래를 하는데 심상치 않은 소음이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이 소리 뭐예요? 세탁기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아, 요즘 좀 시끄럽더라고. 오래 써서 그런가 봐. 딸이 세탁실로 가서 세탁기를 살펴보니 기계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고 소음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오래 쓰셨어요. 벌써 20년이나 됐잖아요. 이제 바꿔드릴게요. 아이고, 아직 쓸만해. 소리만 좀 날 뿐이지 빨래는 잘 되는데 뭐. 안 돼요. 곧 완전히 고장 날 수도 있어요. 제가 새 세탁기 사드릴게요. 돈 많이 드는데? 됐다, 그냥 둬라. 걱정 마세요. 20년 쓰면 바꿀 때 됐어요. 딸은 고민 끝에 자신의 적금을 깨서 새 세탁기를 주문했습니다. 온라인으로 몇 군데를 둘러보더니 너무 비싸지 않으면서도 성능 좋은 중저가형 모델로 골랐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배송 예정일을 확인하고 선자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세탁기 구매했어요. 내일쯤 배송된대요. 아이고, 그렇게 빨리? 네, 마침 재고가 있대요. 내일 저녁에 저랑 상우랑 같이 저녁 먹으러 갈게요. 다음 날 저녁 딸과 사위가 함께 선자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딸은 미리 반찬을 몇 가지 사들고 왔고 사위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장모님, 오랜만에 뵙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럼 잘 지냈지? 너희들은 어떻게 지냈니? 네,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선자 씨가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세탁기 배송 왔습니다. 딸이 얼른 일어났습니다. 아, 제가 나가볼게요. 사위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장모님, 세탁기 새로 사셨나 봐요? 그거 엄마 세탁기가 너무 오래돼서 내가 하나 사드렸어. 배송원들이 커다란 박스를 들고 들어오는 모습을 본 사위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이거 얼마짜리야? 그냥 중저가 모델이야. 내 돈으로 사드렸어. 너무 오래돼서. 당신 내 허락도 없이 이런 걸 싸? 거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배송원들이 새 세탁기를 들고 오는 동안 선자 씨는 불편한 공기를 감지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먹거라. 선자 씨가 차를 내오자 사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차를 마시자마자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다 내가 번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당신, 왜 내 돈으로 장모님한테 마음대로 물건을 사줘?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적금으로 산 거야. 당신 돈 한 푼도 안 썼으니까 걱정하지 마. 사위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당신 돈이라고? 지금 일도 안 하면서 무슨 돈이 있다고? 내가 당신한테 가져다 준 돈으로 모은 거잖아. 선자 씨는 부엌에서 이 말을 듣고 잠시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릇 소리에 거실에 두 사람이 잠시 침묵했고 선자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딸이 저런 말을 듣고 사는 거였구나. 딸은 억눌러온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당신 부모님한테 TV 안마의자 명품백 다 사주면서 우리 엄마 세탁기 하나 못 바꿔줘? 결혼 전에는 안 그랬잖아. 사위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때는 당신이 돈 벌 때고 지금은 내가 양쪽 다 책임져야 할 때야. 네가 벌어서 사주든가. 내가 놀았어? 집안일 다 하잖아. 당신 옷 다림질 식사 준비집 청소. 그리고 막말로 당신이 일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둔 거잖아. 나는 시어머니한테 며느리 역할은 죽어라 하는데 정작 당신은 내 엄마한텐 왜 이렇게 야박해? 됐고, 당장 내일 안으로 환불시켜. 기사님 이거 환불할 거니까 설치하지 마세요. 나도 자식인데 내가 사드리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럼 앞으로 당신이 나가서 번 돈을 사드리던가? 내 돈은 더 이상 못 써. 웃기지 마. 집안일, 육아 전부 나 혼자 하면서 당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잖아? 그럼 내 노동의 가치는 없어? 얘들아, 그만해라. 그냥 내가 환불할게. 내가 괜한 걸 받아서. 장모님도 그래요? 아무리 딸이 사준다 해도 그렇지 그걸 넙죽넙죽 받으시는 거예요? 사위 지갑에서 나가는 거 뻔히 다 아시잖아요? 윤서방, 말이 조금 지나친 것 같구나. 내가 평소에 너네들한테 뭐 하나 사달라 한 적 한 번이라도 있니? 은영이도 그냥 좋은 마음에 해준 건데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되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죄인처럼 만드니? 나도 이렇게 불편하게 받고 싶지 않구나. 내일 내가 가서 환불할 테니 이쯤 하고 그만 싸우거라. 사위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저 싸가지. 딸은 붉어진 눈으로 어머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집에 홀로 남은 선자 씨는 새 세탁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탁기 옆에 남겨진 박스와 포장지를 치우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딸이 좋은 마음으로 사준 선물이 이런 다툼의 원인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행복하게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선자 씨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손등으로 닦아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선자 씨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영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는 괜찮아. 세탁기 고마워. 엄마 죄송해요. 제가 애기 잘 해볼게요. 세탁기 사건 다음 날 아침부터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새로운 세탁기가 문제의 원인이 되었으니 사위 말대로 차라리 환불하는 게 낫겠다 싶었죠. 이런 물건 때문에 우리 딸 부부 사이가 틀어지면 어쩌나. 선자 씨는 세탁기 구매 영수증을 찾아 가방에 넣고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길을 걷던 중 익숙한 차량이 눈에 띄었습니다.
검은색 BMW 번호판을 보니 분명 사위의 차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무슨 일로? 선자 씨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일 오전인데 사위가 이 동네에 있다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혹시 딸과 함께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을 찾아오는 길인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차는 주택가를 지나 모텔 밀집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자 씨는 내키는 대로 차를 따라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의 일에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차는 로즈 모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일에 일하는 사위가 평일 오전에 모텔에. 선자 씨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내다보니 사위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가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선자 씨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누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모습이었죠. 잠시 후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성은 사위에게 다가가 환하게 웃으며 포옹했습니다. 둘은 팔짱을 끼고 그대로 모텔로 들어갔죠. 선자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어쩌면 업무상 만남일 수도 있고 그냥 친구일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영이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아이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는데 그런 딸이 이런 남자에게 상처받는 모습을 상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죠.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선자 씨는 휴대폰을 꺼내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둘은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이번엔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선자 씨는 멀리서 둘을 따라갔습니다. 레스토랑 유리창 너머로 사이좋게 웃으며 식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선자 씨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둘은 다시 모텔로 돌아갔습니다. 선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그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선자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다보니 찍은 사진과 영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남자와 단 하루도 더 살게 할 수 없어. 그렇게 곧바로 선자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영아, 뭐 하고 있니? 지금 빨래 널고 있었는데 무슨 일 있어요? 시간 되면 지금 우리 집에 좀 들러줄래? 특별한 일은 아니고 그냥 엄마가 너 보고 싶어서. 알았어요. 조금 있다가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난 선자 씨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딸에게 보여줄 증거는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딸의 반응뿐이었습니다. 선자 씨는 거실을 정리하고 딸이 좋아하는 과일을 깎아두고 심호흡을 여러 번 했습니다. 우리 딸 너무 상처받지 않게 해주세요. 곧이어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딸이 도착한 것입니다. 선자 씨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문을 열었습니다. 딸은 평소보다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딸에게 선자 씨는 차와 과일을 내왔습니다. 엄마, 갑자기 부르셔서 걱정했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어제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은영아, 보여줄 게 있어. 선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갤러리를 열고 딸에게 핸드폰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은영아. 이건 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딸은 의아한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위와 낯선 여자가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웃다가 점차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세탁기 환불하러 가다가 우연히 봤어. 내가 환불하면 너희 사이가 좋아질까 싶어서. 선자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습니다. 딸은 손을 떨며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우리 엄마 집으로 와. 지금 당장? 무슨 일이야? 나 회의 중인데. 회의 중이라고? 당신 출근 안 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오라고. 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소파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자 씨는 딸의 옆에 앉아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안해, 은영아. 내가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았는데. 괜찮아요, 엄마. 오히려 알려주셔서 고마워요. 나 사실 몇 번 의심한 적 있었어요. 야근이 많다고 하는데 전화하면 배경이 조용하다거나 주말 출근한다면서 양복 안 입고 나가고. 딸의 말에 선자 씨는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딸이 이미 마음속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가량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사위가 도착한 것입니다. 선자 씨가 문을 열자 사위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무슨 급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딸이 휴대폰을 사위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어제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사위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이게 뭐야? 그건 너가 설명해야지. 이게 뭐냐고. 사위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은영아. 한 번뿐인 실수였어. 스트레스 때문에 잠시 정신이 혼미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딸의 눈빛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늦은 귀가, 주말 출근, 불필요한 출장. 모든 것이 이제야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지? 얼마나 오래됐어? 사위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혼하자.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날 거고, 이 영상은 위자료 청구 증거로 제출할 거야. 사위의 얼굴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더니 이내 위협적인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너 이렇게 나오면 한 푼도 못 받아. 내가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인 거 모르고 하는 말이야? 어디서 변호사한테 법으로 협박을 해? 누가 이길 집 뻔해. 선자 씨는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떨지 두고 보자꾸나. 협박을 한다고? 지금 협박을 하는 게 누군데 그러니?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이 상황에서 큰 소리를 내? 내가 산 세탁기는 내가 돈 아깝다며 환불하라더니
모텔비 낼 돈은 있더냐? 장모님, 지금 그 얘기가 왜 나와요? 내 딸 고생시켜놓고 내 눈앞에선 착한 사위인 척하더니 뒤에선 바람피고 내 물건 사줬다고 소리 지르고 사람도 아니구나. 이제 끝났어. 윤상우. 오늘부터 당신하고 남이야. 잠깐만. 은영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 다 설명할게. 잠깐의 욕구였던 것뿐이야. 됐어. 엄마, 우리 변호사 사무실 가요. 이 인간, 이제부터 내 남편 아니에요. 그래, 이젠 이 집에도 내 딸 인생에도 발 못 들이게 해줄게. 너 반드시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게 될 거다. 그렇게 사위가 떠나간 이후 딸은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자 씨는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은영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엄마가 있잖아. 그날 밤 딸은 선자 씨의 집에서 묵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은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선자 씨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였습니다. 딸은 사위와의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위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 증거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은영 씨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고 통제했다는 점도 부각시킬 수 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은 선자 씨의 영상 증거와 함께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 쪽에서 강하게 나왔습니다. 로펌의 변호사들을 동원해 선자 씨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역공격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재판부가 사위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회사 자금을 유용하여 내연녀를 위한 명품과 여행에 써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윤상우 변호사의 회사 카드 내역을 보면 최근 2년간 여성 의류 매장과 고급 레스토랑, 해외 리조트 예약 등에 수천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처가에는 세탁기 하나 사줄 돈 없다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사실이 로펌에도 알려지자 사위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로펌 내부에서도 그의 비윤리적 행위가 문제가 되어 결국 해고되었습니다. 사위는 모든 것을 잃었고 딸은 예상보다 훨씬 큰 위자료와 함께 승소했습니다. 은영 씨, 축하드립니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공동 재산의 70%를 받게 되었어요. 선자 씨는 법원 복도에서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은영아. 네, 엄마. 이제 새로 시작해요. 그날 저녁, 선자 씨와 딸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고된 6개월간의 법적 다툼을 이겨낸 승리의 식사였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엄마가 그날 그 영상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한 거야. 이제 우리 새 출발하자. 선자 씨는 딸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았지만 이제 앞에는 밝은 빛이 보이는 듯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살아요. 선자 씨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이 살자고? 엄마는 괜찮지만 너는 아직 젊은데. 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엄마 많이 외로우셨죠?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엄마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무너졌을 거예요. 이제는 제가 엄마 곁에 있고 싶어요. 선자 씨의 낡은 아파트를 팔고 딸의 아파트도 처분한 두 사람은 도심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적당한 상가도 하나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날 저녁, 테이블에 앉아 치킨을 먹으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영아, 이제 너는 어떻게 할 생각이니? 다시 취업할 거야? 사실 다른 계획이 있어요. 엄마, 우리 같이 뭔가 해볼까요? 같이? 내가 뭘 할 수 있겠니? 딸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엄마가 만드는 수제 디저트 기억나요? 어릴 때 친구들 데려오면 항상 칭찬받던 거. 그거? 별거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엄마 디저트는 정말 특별해요. 예전에 마케팅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요즘은 수제 디저트 카페가 인기 있거든요. 선자 씨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내가 벌써 65인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는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어머니의 손맛이 강점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마케팅하고 SNS 관리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작은 카페가 탄생했습니다. 선자 씨는 어릴 적부터 즐겨 만들던 수제 디저트를 담당했고, 딸은 과거 마케팅 경험을 살려 SNS 운영과 고객 관리를 맡았습니다. 오픈 첫날 긴장한 선자 씨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준비했습니다. 은영아, 사람들이 별로 안 오면 어쩌지? 걱정 마세요.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SNS에 홍보 많이 했어요. 사람들 관심 많아요. 딸의 말대로 오픈 시간이 되자 카페 앞에는 작은 줄이 생겼습니다. 선자 씨의 디저트를 맛본 손님들은 하나같이 감탄했습니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특별히 배운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집에서 만들던 거예요. 역시 어머니의 손맛이 다르네요. 요즘 카페는 너무 기계적인데 이런 정성이 느껴지는 곳이 드물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자 씨의 메인 메뉴인 추억의 약과 푸딩은 SNS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전통 디저트와 서양 디저트를 결합한 독특한 맛이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지역 잡지 기자가 취재를 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독특한 메뉴를 생각하셨나요? 사실 제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조합이에요. 약과를 커피에 살짝 적셔 먹곤 했거든요. 그 기억을 되살려 만든 거죠. 기사가 나간 후 가게는 서울의 숨은 맛집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딸은 선자 씨와 함께 카페 테라스에 앉아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엄마, 난 오히려 지금이 더 행복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가장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요. 선자 씨는 카페 한쪽에서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 지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지난 세월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새로운 기쁨이 피어오르는 듯했습니다. 카페 창문에 비친 두 여자의 모습이 저녁 노을에 물들었습니다. 세상의 아픔을 견디고 다시 시작한 두 모녀의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주 딸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우리 매장 하나 더 내볼까요? 요청이 많아서요. 벌써? 내가 나이가 있어서 체력이. 걱정 마세요. 제가 직원 뽑아서 교육시킬게요. 엄마는 레시피만 알려주시면 돼요. 선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인생은 도전인 것 같아? 아침 일찍 카페 문을 열면서 선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자신의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65세의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새로운 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두 모녀의 새로운 봄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